집으로 돌아가요. 아프다고 핑계대요. 오늘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그것은 낯선 승무원이 내게 속삭인 말이었다. 그녀는 작은 휴지 조각을 내 손에 쥐어주었.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괜찮았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믿어주세요. 1시간 후 나는 내 인생을 바꾸거나 끝낼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 여행 가방을 끌거나 가족을 포옹하거나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달렸다. 그 혼잡 속에서 지수, JISO는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입고 있는 파스텔 블루 블라우스와 같은 색의 깔끔한 카디건을 여몄다. 그녀 옆에는 남편 민준이 앉아 있었다. 이 순간은 그녀가 오랫동안 고대했던 것이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출장. 그동안 그들 둘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이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가 마침내 그들을 한 팀으로 묶었다. 지수에게 이것은 그들이 단순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동등한 업무 파트너라는 증거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미소 지었지만 지수는 남편의 턱선에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보? 지수가 조용히 물으며 민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민준은 잠시 놀란 듯하다가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다. 물론이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야. 지수 씨도 알잖아? 그는 곧 일어섰다. 커피 좀 사올게. 뭐 마실 거 있어? 빵은?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커피만. 너무 달지 않게. 늘 마시던 대로. 민주는 좀 더 편안한 미소를 지으려 했으며 말했다. 그는 지수의 이마에 짧게 입 맞춘 후 몸을 돌려 붐비는 커피 가게 중 하나로 걸어갔다. 지수는 그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좋은 남자였고 지지해주는 남편이었다. 그는 항상 지수의 커리어를 응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민준에게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더 자주 침묵했고 휴대폰에 더 몰두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이 큰 프로젝트의 압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었고 두 사람의 커리어를 결정지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지수는 한숨을 쉬며 그 우스꽝스러운 의심을 떨쳐내려 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순간을 망쳐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가지런히 놓인 그들의 여행 가방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도시를 즐기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했다. 10분이 흘렀고 지수는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이륙 전 마지막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였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지수는 약간 짜증이나 얼굴을 들었다. 승무원 제복을 입은 한 여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승무원이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 지수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여자가 길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승무원은 묻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갑자기 그녀는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수의 무릎에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수는 이 여자의 과민 반응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제복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의 눈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공포가 있었다. 지수 씨 맞으시죠? 그녀가 아주 빠르게 속삭였다. 지수는 멈칫했다. 네, 지수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승무원은 아주 빠른 동작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여자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그녀는 작게 접힌 휴지 조각을 지수의 손바닥에 밀어넣고 강제로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녀가 다시 속삭였다. 숨이 가빴다. 아프다고 핑계대요. 오늘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타지 마세요. 지수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유를 묻기도 전에 승무원은 똑바로 섰다. 그녀는 민준이 갔던 커피 가게 쪽을 흘끗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부탁이에요. 그녀는 신음하듯이 말했. 그리고 온 만큼 빠르게. 그녀는 몸을 돌려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사람들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 손바닥 안의 휴지는 마치 숫덩이처럼 느껴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 여자는 누구지? 왜 그녀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아프다고 핑계대요. 비행기에 타지 마세요. 지수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우스꽝스러워. 이건 분명히 재미없는 장난일 거야. 아마 몰래카메라를 찍는 TV 스태프 중 한 명일지도 몰라. 하지만 여자의 눈, 그 눈 속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여기 커피, 여보. 민준의 목소리가 지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는 손에 쥔 휴지를 떨어뜨릴 뻔했. 그녀는 재빨리 휴지를 꼭 움켜쥐고 블레이저 주머니에 넣었다. 민준이 그녀 앞에 서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왜 그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네. 민준이 농담했다. 지수는 웃었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귀에 맴도는 불협화음처럼 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멍하니 있었나 봐요. 그녀는 커피를 받았다. 손이 약간 떨렸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창백해 보여. 괜찮아요, 여보. 그냥 좀 긴장했나 봐요. 이 출장이 중요하잖아요. 지수가 둘러댔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지수 옆자리에 다시 앉더니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또다시 그는 무언가를 타이핑하느라 바쁜 듯 보였고 몸은 지수에게서 약간 등지고 있었다. 지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정상이야. 모든 것이 정상이야. 방금 전의 경고는 분명히 착오였을 거야. 어쩌면 그 승무원이 사람을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내 이름을 분명히 말했지만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무작위로 화풀이한 것일 수도 있다. 지수는 다른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비행 정보판, 사람들의 소리.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차가운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다.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지수는 천천히 그 휴지를 다시 꺼냈다. 핸드백 뒤에 숨긴 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것은 구겨진 보통의 흰색 휴지였지만 가운데에 글자가 쓰여 있었다. 빨간색 마커로 떨리고 급하게 쓴 대문자였다. 단 2단어.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 지수의 심장이 3초 동안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 누구? 여자가 말한 그는 누구일까? 그 승무원은 민준이 있던 커피 가게 쪽을 보았다. 그녀가 말한 사람이 민준일까? 말도 안 돼. 그 생각은 너무나 끔찍해서 지수는 웃고 싶었다. 민준, 그녀의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니? 무엇에 대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여행에 대해? 지수는 옆에 있는 민준을 곁눈질했다. 남편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느라 바빴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턱선이 굳어 있었. 그는 몇 분 전에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던 다정한 남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긴장한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지수는 재빨리 휴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것을 무시해야 했다. 미친 짓이야.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야.
나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이나 미친 여자 때문에 이 순간을 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정면의 출발 게이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두 단어,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의 환영이 그녀의 망막에 불타올랐고 1시간 전 느꼈던 기쁨을 그녀의 뱃속에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바꾸어 놓았다. 다음 1시간은 지수 인생에서 가장 긴 고통이었다. 시간은 기어가는 듯했고 출발과 도착 안내방송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귀에는 낯선 윙윙거림처럼 들렸다. 손에 든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머니 속의 휴지는 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몸의 모든 세포가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계속 민준을 곁눈질했다. 남편은 이미 휴대폰을 내려놓고 비즈니스 잡지를 읽고 있거나 적어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여보. 지수가 불렀다. 목소리는 그녀가 원했던 것보다 더 거칠었다. 민준이 잡지를 내렸다. 나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지수는 민준의 반응을 시험하며 말했다. 배가 좀 메스꺼려. 민준의 눈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아까의 어색한 미소는 사라졌다. 메스꺼려? 아침에 뭘 잘못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럽기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모르겠어. 그냥 체한 건가 봐. 지수가 말을 이었다. 비행기에서 따뜻한 차나 마셔. 민준이 빠르게 말했다. 너무 빨랐다. 그는 잡지를 탁 덮었다. 이걸 취소할 수는 없어. 지수 씨, 이 프로젝트 말이야. 모두가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 그냥 긴장한 거야. 숨 쉬어. 지수는 침을 삼켰다. 민준의 반응은 그녀의 속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보통 지수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불평하면 민준은 가장 세심한 남편이 되곤 했다. 그는 약을 사주고 목덜미를 주물러 주거나 최소한 부드럽게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방금 지수가 받은 것은 날카로운 시선과 버티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그녀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이 프로젝트가 그가 말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일일까? 지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미스터리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나 봐. 그냥 피곤한 거야.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승무원을 다시 보았다. 유나. UNA. 그녀는 떠날 때 여자의 제복에 있던 명찰을 흘끗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유나는 다른 게이트 근처에서 지상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수와 민준이 기다리는 게이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지수의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무엇을 해야 할까? 패닉에 빠진 낯선 사람을 믿을까? 아니면 자신의 남편을 믿을까? 당연히 민준을 믿어야지. 하지만 왜 그녀의 심장은 이렇게 무거운 걸까? 부산행 KO 1127편 최종 탑승 안내입니다. 12번 게이트가 곧 마감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비행기였다. 민준은 즉시 일어나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여보. 출발 시간이야. 지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결혼식 때 그녀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손. 그녀가 아플 때 도와주었던 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손은 낯설어 보였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젤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줄이 줄어들고 있는 탑승 수속대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못을 밟는 것 같았다. 그들이 게이트에 가까워질수록 줄은 갑자기 약간 막혔다. 한 여자가 줄과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 나오며 나가려고 했다. 유나였다. 그녀는 분명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지나쳤는데 민준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지수의 바로 옆을 지날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유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적인 간청으로 커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아주 느리게, 아주 강한 안 돼요라는 떨림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유나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여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두 단어를 만드는 것을 보았다.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유나는 서둘러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지수는 걸음을 멈췄다.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야. 이것은 연기가 아니야. 저 여자의 공포는 100% 진짜였고 그 공포가 이제 그녀에게 전염되었다. 지수 씨, 왜 멈춰요? 민준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들렸다. 그는 지수의 손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가자. 직원이 부르고 있어. 그들은 이제 게이트 직원 테이블 앞에 서 있었고 티켓과 여권을 건네주기만 하면 되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비행기 탑승로로 들어갈 것이다. 지수는 비행기로 향하는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먹이를 보는 사냥꾼처럼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시간 후 그녀가 미스터리 소설에서 읽었던 전제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다. 내가 이 비행기에 탄다면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때 지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것이 우스꽝스러워도 상관하지 않았다. 민준이 몹시 화를 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를 당황하게 만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토록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보다 창피함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민준이 직원에게 그들의 여권을 건네주는 바로 그 순간 지수는 남편의 손을 놓았다. 여보, 그녀가 신음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실제로 배가 몹시 불편했기 때문에 연기를 많이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몸에 힘을 풀고 바닥에 쓰러지며 핸드백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지수야. 민준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게이트 직원도 당황했다. 배가 너무 아파. 지수는 눈을 질끈 감고 신음했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웅크렸다. 작은 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멈춰 섰다. 직원은 즉시 무전기로 공항 의료팀을 호출했다. 12번 게이트에 승객이 쓰러졌습니다. 지수씨. 지수씨. 왜 그래요? 민준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지수의 어깨를 흔들었다. 지수는 흔들림을 허용했다. 그녀는 계속 신음했다. 아파. 못하겠어. 못하겠어. 공항 구급대원들이 몇 분 후 휠체어를 가지고 달려왔다. 그들은 지수를 재빨리 확인했다. 혈압은 정상입니다만 통증이 심하십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했. 이런 상태로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말했다. 공항 클리닉으로 모셔야 합니다. 안 돼요. 제 말은 비행기는요. 민주는 절망적으로 들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부인은 비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게이트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 모두 이 항공편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민준이 중얼거렸다. 지수는 자신이 휠체어에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축 늘어뜨렸다. 그들이 그녀를 게이트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눈을 아주 조금만 떴다. 그녀는 남편의 반응을 봐야 했.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 혹은 적어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실망한 얼굴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지수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활주로가 보이는 유리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러더니 느리지만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동작으로 민주는 그 벽을 주먹으로 쳤다. 주목을 끌만한 강한 펀치가 아니라 좌절감과 순수한 분노로 가득 찬 통제된 펀치였다. 그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무슨 계획? 지수는 즉시 다시 눈을 감았다. 아까 뱃속에 있던 차가움이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주머니 속의 휴지. 유나의 경고.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 지수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꾀병 때문이 아니라 막 시작된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방금 무언가로부터 탈출했고 그 범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수가 겪었던 가장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약하게 기대는 척하고 있었다. 민주는 운전사 옆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그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지금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몇 시간 전 자신이 비행기에 태우지 못해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본 그 남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에 실패한 거지? 그녀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에 실패한 건가? 배는 어때? 민준이 뒤돌아보지 않고 덤덤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아파요. 지수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며 속삭였. 역류성 식도염이 도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보.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지수는 백미러에 비친 민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괜찮아서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깊은 좌절감의 한숨이었다. 그래, 아주 중요하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실망감을 줬어. 나중에 전화해야 해. 다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다. 택시기사는 긴장을 느꼈는지 차 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팝송 라디오를 켰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휴지는 여전히 주머니에 있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어. 그 승무원, 유나는 그녀에게 경고하기 위해 무언가를 걸었던 것이다. 그 여자의 눈에 담긴 공포는 진짜였고 방금 공항에서 본 민준의 눈에 담긴 분노도 진짜였다. 그들은 지수가 항상 자신의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아늑한 미니멀리즘 주택에 도착했다. 이제 그곳은 덫처럼 느껴졌다. 자, 방까지 부축해줄게. 민준이 말했다. 그는 택시에서 내려 지수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태도는 다시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일부러 몸에 힘을 빼고 있는 지수를 부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이 가짜라는 것을 민준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때까지 이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당신은 쉬고 있어요. 내가 짐은 정리할게요. 민준은 지수를 침대에 눕힌 후 말했다. 그는 지수의 턱까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차갑게 느껴졌다. 내가 따뜻한 물이랑 약을 가져올게.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약간의 틈이 있었다. 지수는 기다렸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몇 분 후 민주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지수는 그의 발소리가 부엌 쪽이 아니라 아래층 서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조용하고 씩씩거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소리. 지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고 침대에서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래, 실패했어. 완전히 실패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억눌린 채 화가 나 있었다. 그녀가 아픈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 나도 몰라. 신경 안 써. 게이트 바로 앞에서 말이야. 상상해봐. 잠시 멈춤이 있었다. 민주는 분명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언제냐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녀는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 엉망이야. 거기서 모든 걸 취소해야 해. 그 별장. 전부 다 흔적을 남기지 마. 흔적? 무슨 흔적? 별장. 안 돼. 당분간은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녀가 의심해?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너무 순진하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플랜 B 말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끊어. 전화가 끊겼다. 침묵. 지수는 얼어붙은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피는 얼음으로 변하는 것 같았. 다른 방법을 찾아. 플랜 B. 그녀는 너무 순진해. 이것은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유나의 경고는 100% 사실이었다. 민주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공범이 있었다. 방금 그가 전화한 사람. 지수의 호흡이 얕아졌다. 그녀는 진정해야 해.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 패닉에 빠지면 지는 것이다. 그녀는 계속 자는 척, 아픈 척 해야 했다. 민주는 몇 분 후 방으로 돌아와 물 한 잔과 소화제 몇 알을 가져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평온을 되찾았다. 가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거 먼저 먹어, 여보. 속이 편안해지도록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마워요, 여보. 그녀는 억지로 앉아 약을 마셨. 맛은 썼지만 그녀의 마음속의 쓴맛이 훨씬 더 강했다. 그녀는 다시 누웠다. 자고 있어. 나는 이 엉망진창을 정리해야 해.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하고 모든 것을 다시 조정해야 해. 아마 늦게까지 일할 거야. 기다리지 마. 응. 지수가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 키스는 뱀의 키스처럼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문을 닫고 나갔다. 이번에는 문이 완전히 닫혔다. 지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워 모든 소리를 들었. 민준이 아래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잔과 병이 부딪히는 소리로 보아 술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몇 시간 동안의 긴장 끝에 새벽 무렵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수는 30분을 더 기다려 확실히 했다. 그러고 나서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의 결심이 더 강했다. 그녀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의해서만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다. 민주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 위스키 병이 테이블 위에 반쯤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코를 골았다. 이것이 그녀의 기회였다. 지수는 천천히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 그녀는 들어서서 문을 아주 조용히 닫고 희미한 스탠드 불빛을 켰다. 그녀는 남편의 노트북 앞에 섰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였. 그녀의 손은 마우스를 잡을 때 떨렸다. 화면이 켜졌고 잠겨 있지 않았. 민주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지수가 자신의 물건을 확인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먼저 그녀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그들이 가려던 클라이언트 이름을 검색했. 몇몇 평범한 업무 이메일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그녀는 부산 협업 프로젝트라는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흥분하며 그것을 열었다. 내용은 비어 있었다. 제안서도, 일정표도, 클라이언트 세부 정보도, 호텔 예약 확인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전체 출장 자체가 가짜였어. 지수의 속이 메스꺼렸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거기에 가려고 했던 걸까?
그녀의 생각은 민준이 전화로 했던 말로 돌아갔. 그 별장. 그녀는 이메일 검색창에 별장을 타이핑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웹 브라우저 기록으로 넘어갔. 그녀는 남편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처음에는 평범했다. 주식 뉴스, 스포츠 기사.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기록을 아래로 스크롤하자 그녀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아내 명의 생명보험증권, 배우자 생명보험금 청구 방법, 사망보험금 청구 처리 기간. 지수는 비명을 참으며 입을 막았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민준이.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새 탭을 열고 그들의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그녀는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민주는 바탕 화면에 행정이라는 이름의 개인 폴더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세금 문제라고 말했다. 지수는 그것을 열었. 몇 개의 세금 PDF 파일, 청구서, 그리고 폴리스 GASO PDF라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그녀, 지수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이었다. 민준이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보험금 가치는 지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했다. 200억 원. 그리고 그 증권이 발행된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이 프로젝트가 승인된 직후였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책장에 부딪힐 뻔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빴다. 이것이 증거야. 이것이 동기야. 돈. 민주는 돈 때문에 그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공포가 그녀를 다시 노트북으로 향하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검색 기록으로 돌아갔다. 사고를 자연스럽게 위장하는 방법. 치사량의 수면제 복용량. 부산 근처 가장 외딴 섬. 동해 일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절벽. 지수는 극심한 메스꺼움을 느꼈고 목구멍으로 구토가 치밀었다. 그녀는 서재 옆에 작은 화장실로 달려가 심하게 구토했다. 방금 먹은 소화제와 뱃속의 모든 내용물이 함께 나왔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심하게 떨렸다. 방금 먹은 소화제와 뱃속의 모든 내용물이 함께 나왔. 그녀의 남편, 바로 옆방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자. 그녀가 사랑했던, 함께 삶을 일구었던 남자가 일몰 때 절벽 위에서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의 울음은 멈췄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차갑고 단단하며 날카로운 무언가, 분노. 그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 남자가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닫고 서재로 돌아왔다. 이제 안정된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모든 검색 기록을 사진 찍었다. 그녀는 그 보험증권 PDF 파일을 민준이 모르는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녀는 비어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사진 찍었다. 그녀는 모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모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민준의 노트북에 있는 자신의 검색 기록을 지웠다. 그녀는 브라우저 기록을 정리했다. 마치 자신이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스탠드 불빛을 껐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다시 위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갔다. 그녀는 민준이 여전히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코를 고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을 알지 못한 채 지수는 침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불 아래 누웠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베개 밑에 휴대폰을 쥐었다. 이제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는 단 한 명. 그녀는 유나를 찾아야 했다. 지수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평소보다 1000배 빠르게 작동했다.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과 그의 공범, 미스터리한 전화 상대방의 계획, 절벽과 일몰, 200억 원의 보험금.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서랍 속 양말 안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휴대폰 안의 증거는 현실이었다. 새벽 5시 지수는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아픈 척하며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민준이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여전히 났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서 세수를 하고 그녀는 울면서 기도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간청의 눈물이었다. 힘을 구하고 지침을 구하는 그녀는 단지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기도 후 그녀는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계획을 세워야 했. 최우선 순위, 유나에게 연락하는 것. 그녀는 명찰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했다. 유나. 그녀는 성은 몰랐지만 항공사는 알았다. 민준은 마침내 아침 7시쯤에 일어났다. 그는 머리를 잡고 부엌으로 걸어왔다. 지난밤의 숙취가 분명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가 목소리를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말했다. 차 끓였어요. 민준은 그녀가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고마워. 그는 지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거리가 있었다. 몸은 어때? 좀 나아졌어? 배는 이제 안 아픈데 아직 기운이 없어요. 지수가 거짓말했다. 다행이네. 민준이 짧게 말했다. 그는 차를 홀짝 오늘 잠깐 회사에 가봐야겠어. 어제 취소권 처리해야 해서.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겠어?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이것은 황금 같은 기회였다. 괜찮아요, 여보. 하루 종일 방에서 쉬려고요. 좋아. 아무데도 가지 마. 문 잠그고 늦게 돌아올 것 같. 처리할 일이 많아서. 민준이 보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알았. 그는 지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네, 여보. 지수는 독처럼 느껴지는 애칭을 사용하며 말했. 민준이 떠나자마자 지수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달려갔. 그녀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녀는 항공사 이름과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타이핑했다. 수백 개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그녀는 스크롤하며 자신이 기억하는 그 창백한 얼굴과 같은 얼굴을 찾았다. 없었다. 그녀는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 유나와 항공사 이름을 타이핑했다. 결과가 더 적었다. 그녀는 하나씩 클릭했고 5번째 프로필에서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비행기 날개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녀였다. 유나.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전화할 수는 없었다. 민준이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 수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했다. 그녀는 빠르게 타이핑했다. 유나 씨, 저 어제 공항에 지수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남편이 집에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아주 급해요.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분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였다. 유나가 메시지를 안 보면 어떡하지? 비행 중이면 어떡하지? 그녀가 두려워서 무시하면 어떡하지? 15분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답장. 세상에, 지수씨, 어제부터 계속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으신가요? 안도의 눈물이 지수의 눈에 고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저는 괜찮지 않아요. 지수가 답장했다. 저는 끔찍한 일들을 발견했어요. 제 남편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요. 우리는 만나야 해요.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안 돼요. 지수 씨. 안전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밖에서 붐비는 곳에서 만나요. 코엑스몰 4층 서점 카페. 1시간 후에 노력해 볼게요. 지수가 답장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척 해야 해요.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약이나 생리대 같은 것을 사야 한다고 말해요. 그가 사주기 싫어할 만한 거요. 서둘러요. 지수 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수는 즉시 두 번째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장에서 생리대 몇 개를 꺼내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다 떨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쓰레구남 다 떨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준비를 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실내복 위에 인스턴트 머리 스카프 헤어 커버와 긴 카디건을 걸쳤다. 그녀는 억지로 외출해야 하는 아픈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녀가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여보세요. 지수는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어 대답했다. 뭐해, 지수 씨. 또 괜찮은 거야? 침대에 누워 있어요. 다시 자려고요. 왜요,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목소리가 왜 이래?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어지러워요. 아, 그래. 그럼 쉬어. 나는 아마 좀 늦게 퇴근할 거야. 처리할 일이 많아. 민준이 말했다. 네, 여보.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준이 하는 말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좀 늦게는 1시간 후를 의미할 수도 있었고, 그가 길 모퉁이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지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야 했다. 그녀는 집 앞에서 추적당하지 않도록 집에서 2블록 떨어진 픽업 지점으로 카카오티 택시를 불렀다. 그녀는 뒤를 계속 돌아보며 빠르게 걸었다. 거리는 한산했. 그녀는 택시에 올라타 말했다. 빨리 가주세요. 코엑스몰로요. 이동하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의 차와 비슷한 모든 차가 그녀를 패닉에 빠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쇼핑몰에 도착했다. 그녀는 4층 서점 카페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곳은 유나가 말한 대로 붐볐다. 지수는 방을 훑어보았고 가장 구석에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제복을 입지 않고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훨씬 젊어 보였고 지수만큼이나 두려워 보였다. 지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나 씨.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안도의 미소로 커졌다. 지수 씨, 빨리 앉아요. 지수는 앉았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요. 지수가 속삭였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하지만 왜 저를 돕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듣기 힘드실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지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200억 원짜리 생명보험증권과 저를 죽이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어요. 그것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유나의 눈이 공포로 커졌. 정말로 그 괴물이 그걸 실행에 옮겼군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알겠어요. 지수 씨.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민준 씨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수의 세상은 24시간 만에 두 번째로 멈추는 것 같았다. 불륜. 물론이다. 그것이 말이 된다. 저희는 거의 1년 동안 가까이 지냈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했어요. 지수 씨가 커리어에 너무 집중해서 그를 무시했다고 했어요. 저는 바보였죠. 그를 믿었어요.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배신의 고통은 날카로웠지만 알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그러다가 약 3개월 전에 그가 변했어요. 유나가 말했다. 그는 차가워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문자로 저를 그냥 끊어냈어요. 유나는 화난 듯 눈물을 닦았다. 저는 산산조각 났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는 지수 씨에게 돌아가기 위해 저를 끊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여자를 찾았기 때문에 저를 끊어낸 거예요. 다른 여자? 지수가 속삭였다. 네, 이름은 예요. 그녀는 더 부자고 더 모르겠어요. 그녀가 누군지. 하지만 저는 그녀가 민준 씨의 정신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요? 2주 전에 제가 부산행 비행기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민준 씨를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 세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잘못된 건 알지만 저는 상처받았으니까요. 저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가방에 작은 추적 장치를 넣었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다. 저도 미친 짓인 건 알아요. 유나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서 바람을 피우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어요. 그 장치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유나는 떨렸다. 그때 모든 것을 들었어요. 민준 씨가 엄청난 온라인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요. 수억 원이요. 그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여자, 세희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무슨 아이디어요? 출장 아이디어요. 세희가 모든 것을 꾸몄어요. 그 가짜 프로젝트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유일한 가치 있는 자산은 당신의 순진한 아내, 지수예요. 민준. 더 정확히는 그녀의 보험금이죠. 그녀가 민준 씨에게 지수 씨 명의로 새보험 증권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어젯밤 민준이 전화했던 여자가 세희였군. 계획은요. 유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세희가 마련한 부산 근처의 외딴 별장으로 지수 씨를 데려가는 거예요. 세희는 관광 가이드나 별장 관리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녀는 지수 씨와 민준 씨에게 아름다운 절벽에서 일몰을 보라고 제안할 거예요. 지수는 그 검색 기록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절벽. 거기서요. 유나가 속삭였다. 그녀가 당신을 밀 거예요. 민준 씨는 가슴 아픈 목격자가 될 거고요. 세희는 비극적인 사고였음을 확인해주는 별장 관리인 목격자가 될 거예요. 불쌍한 아내가 미끄러진 거죠. 민준 씨는 200억 원을 얻고 빚을 갚고 세희와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완벽한 침묵이 그들의 테이블을 감쌌다. 카페가 붐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앞에 놓인 커피를 응시했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유나 씨. 지수가 다시 물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잖아요. 그를 미워하잖아요. 유나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그를 미워해요. 저는 민준 씨를 미워해요. 하지만 저는 세희가 더 미워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어쩌면 멍청한 불륜녀였을지 모르지만 살인자는 아니에요. 지수 씨. 그들의 계획을 들었을 때 속이 메스꺼렸어요.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비행 일정표를 봤을 때 지수 씨와 민준 씨의 이름을 보았고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당신에게 경고해야 했어요. 제가 직장을 잃어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도해야 했어요.
유나가 말했. 지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씨,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이유를 주었어요. 지수의 공포는 이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집중력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를 파괴할 여인이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수 씨. 유나가 간절하게 말해. 잊지 마세요. 세희가 밖에 있어요. 그녀는 민준 씨만큼이나 위험해요.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녀가 머리니까요. 좋아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얇고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둘 다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서점 카페는 쇼핑몰 소음의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잠시 동안 지수와 유나는 방금 밝혀진 공포를 소화하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 지수는 표적이었다. 유나는 의도치 않은 목격자였다. 민주는 꼭두각시였고 세희는 배우 조종자였다. 치명적인 조합이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묵을 깼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충격으로 젖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굳어 있었다. 경찰이요?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남편이 보험 증권을 만든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것을 검색했다고 해도요. 그들은 그것이 단지 어리석은 조사일 뿐이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은 그의 전 불륜 상대가 녹음한 것을 들었다고요? 그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유나 씨. 그들은 이것을 과장된 불륜 드라마로 취급할 거예요. 지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안 돼요. 우리는 약한 증거로 그들을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해요.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계획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야 해요. 유나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 씨, 설마? 네. 지수가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그와 함께 갈 거예요. 지수 씨, 미쳤어요. 그건 자살이에요. 그 별장으로, 그 절벽으로 그와 세희와 함께 갈 거라고요? 유나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쉬, 조용히 해요. 지수가 달랬다. 저는 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규칙을 정할 거예요. 그들은 제가 사고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들이 시도하는 동안 현장에서 잡히도록 할 거예요.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 때에 녹음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이 체포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계획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지수의 눈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공항에서 만났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 그녀는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뛰어내리는 대신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여자였다. 좋아요.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계획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저는 밖에서 당신이 제 눈과 귀가 되어 주기를 바라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프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회복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출장을 망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거예요. 지수가 설명했다. 냉소적인 어조가 분명했다. 저는 그에게 가능한 한빨리 여행 일정을 다시 잡자고 설득할 거예요. 민주는 멍청하고 오만해요. 그는 분명히 동의할 거예요. 유나가 말했다. 맞아요. 그동안 당신은 세희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해요. 그녀는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별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요. 우리는 지형을 알아야 해요. 그건 어려워요, 지수 씨.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지수가 말을 잘랐다. 녹음 파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들어봐요. 그들이 별장 이름, 지역 이름, 거리, 뭐든지 언급했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당신에게서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지수 씨? 일회용 휴대폰과 새 번호요. 우리 둘만 아는 번호요. 저는 민준이 제 통신을 추적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유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근처에 휴대폰 가게가 있어요. 그들은 10분 후에 헤어졌다. 유나는 새 휴대폰을 사러 갔고 지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집 근처로 카카오티 택시를 불렀다. 그녀는 약국에 잠시 들러 다른 소화제 한 상자와 몇 가지 비타민을 사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성했다.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문은 그녀가 떠났을 때처럼 잠겨 있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다시 문을 잠그고 화장실로 달려가 쇼핑한 증거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역할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돌아와 머리 스카프 안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얼굴을 씻어 창백하고 피곤하게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는 침대로 돌아와 숨소리를 약하게 조절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지수는 앞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수야. 민준이 아래층에서 불렀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민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그러더니 침실 문이 열렸다. 민준이 문지방에 서서 자는 척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의 시선이 그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수야. 그가 더 부드럽게 다시 불렀다. 지수는 작게 신음하며 천천히 눈을 떴다. 여보, 민준 씨, 벌써 왔어요? 민준이 다가왔. 계속 잤어? 밥은 먹었어? 배가 안 고파요. 아직도 메스꺼려? 지수가 속삭였다. 민준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뻗어 지수의 이마를 만졌다. 그 손길은 지수의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지만 그녀는 몸을 움츠리지 않으려 했었다. 열은 없네. 민준이 말했다. 아까 잠시 약국에 다녀왔어요. 지수가 말했다. 여보 나갔을 때 약이 다 떨어져서 비타민도 좀 샀어요. 말 안 해서 미안해요. 민준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혼자 나갔어? 쉬라고 했잖아. 잠깐만요 여보. 아파트 단지 앞에서요. 생리대도 다 떨어져서요. 지수는 준비된 변명을 덧붙였다. 민준의 얼굴은 즉시 풀렸다. 물론 그것은 그가 더 이상 묻지 않게 할 주제였다. 아, 그래. 다음부터는 나한테 전화해. 내가 사올게. 그는 일어섰다. 내가 닭죽 끓여줄게. 뭐 좀 먹어야지. 그날 밤은 고통스러운 공연이었다. 지수는 닭죽을 조금 먹고 남편의 요리를 칭찬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TV를 보았다. 민주는 초조해 보였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지수는 그가 세희와 소통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자산이 아직 집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리라. 지수는 게임을 시작해야 했다. 여보. 그녀는 광고 시간에 조용히 말했다. 네, 어제 출장 말인데요.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괜찮아, 지수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팠는데 뭘. 하지만 그 프로젝트, 클라이언트가 많이 화났죠? 지수는 자신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제가 당신 커리어를 망친 것 같아요. 우리 커리어를요. 민주는 침묵했다. 지수는 자신이 올바른 버튼을 눌렀음을 알았다. 자만심.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야. 민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산 쪽 클라이언트가 좀 실망했어. 우리의 보너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돼요. 지수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 그녀는 진정했다. 제 말은 그럴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빌어먹을 위산 때문에요.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구토할 뻔한 행동이었. 여보, 저는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약국에서 산새 약이 효과가 있어요. 메스꺼림도 사라졌어요. 그냥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이 가늘어졌다. 정말이야? 네, 들어보세요. 지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다시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요? 가능한 한 빨리요. 제가 나아졌을 때요. 침묵이 방을 채웠다. 지수는 민준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놀라움, 불신, 그러더니 탐욕. 언제 말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었다. 내일, 모레, 클라이언트가 준비되는 언제든지요. 제가 당신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보, 약 잘 챙겨 먹을게요. 규칙적으로 식사할게요. 다시는 아프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제 실수를 만회하게 해주세요. 지수가 설득했. 민준의 얼굴이 서서히 변했다. 그의 어깨의 긴장이 사라졌다. 얇은 미소. 지수가 어제 이후 처음 본 진실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미소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내의 어리석음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정말이야. 여보, 그는 이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00% 확신해요. 우리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위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 민준이 그녀를 세게 안았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내야. 지수 씨,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도요, 여보. 지수가 남편의 어깨에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텅 빈 채 벽을 응시했다. 저도 그래요. 좋아. 민준이 포옹을 풀었다. 그렇다면 내가 처리할게. 내일 아침 클라이언트에게 전화할 거야. 아마. 그래, 모레쯤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다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해. 모든 것.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별장, 절벽, 세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보, 지수가 말했다. 민준이 일어섰다.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방금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보였다. 좋아. 아주 좋아. 잠깐 서재에 다녀올게. 이메일 확인 좀 하려고. 그는 거의 종종걸음으로 서재로 향했다. 지수는 그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세희에게 전화할 것이다. 민준이 사라지자마자 지수는 집에서 입는 옷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유나가 준 일회용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유나의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모레. 그가 미끼를 물었어. 그녀는 화면을 바라본 후 메시지를 삭제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사를 기다리는 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칼을 쥔 목자였다. 48시간. 그것이 지수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48시간 동안 희생자에서 사냥꾼으로 변모하고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무장을 갖춰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훨씬 가벼운 발걸음과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출근한 후 지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유나는 훌륭한 동맹이었지만 그들 둘 다 아마추어였다. 절벽에서 민준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위험했다. 세희가 무기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민준이 난폭해지면 어떡하지? 그들은 전문가가 필요했다. 지수는 새 휴대폰을 들고 지난밤 인터넷에서 알아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이혼 및 형사 전문 박 변호사 박의 번호였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비서가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청완 가서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인. 지수는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3분 후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 박입니다. 긴급하다고 하셨죠? 지수는 모든 것을 빠르고 명료하게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남편, 민준, 가짜 출장, 승무원 유나, 200억 원의 보험금, 노트북 검색 기록, 그리고 세이라는 새 불륜 상대가 꾸민 절벽 살인 계획에 대해 그녀는 민준을 속여 모래로 여행 일정을 다시 잡도록 조종한 방법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수 씨, 박 변호사가 마침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시 안전가옥으로 가셔야 합니다. 안 돼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망치면 그는 빠져나갈 거예요. 그는 저를 쫓을 거예요. 그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잡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요. 제게는 이틀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는 다시 침묵했. 분명히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중이었다. 당신은 매우 용감하거나 매우 무모한 여성입니다. 지수 씨, 저는 당신이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 좋습니다. 당신이 가진 증거, 보험 증권과 검색 기록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적입니다. 우리는 그를 살인 의도에 직접적으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물었다. 제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전문가입니다. 1시간 안에 당신 집에 도착할 겁니다. 이름은 리안입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사립 탐정입니다. 그를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수 씨, 새 휴대폰을 끄지 마십시오. 계속 저와 연락하세요. 1시간 후 집벨이 울렸다. 에어컨 수리 기사처럼 보이는 보통 체격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수 씨, 리안 씨. 지수가 속삭였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드라이버와 펜치 대신 정교한 미니 전자 장치들이 들어있는 도구 상자를 열었다. 박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리안이 빠르고 효율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집 전체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지수가 걱정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리안이 말했다. 이것들은 최신 장치입니다. 그는 작은 셔츠 단추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송신기입니다. 그는 종이처럼 얇은 스티커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이것들을 서재, 거실, 그리고 당신 침실에 놓을 겁니다. 다음 30분 동안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리아는 외과 의사처럼 능숙하게 일했. 그는 거실의 서의 그림 뒤에 하나를 설치했고 민준의 책상 아래에 또 하나를 설치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리안이 작은 사파이어 보석이 밝힌 아름답고 단순하는 목걸이 펜던트를 건네주었다. 이 보석은 고감도 마이크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과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녹음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안 서버와 직접 연결됩니다. 절대 빼지 마십시오.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주신 것과 비슷해요. 그는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안이 동전 크기의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것은 GPS 추적기 겸 오디오 녹음기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그의 짐 속에 넣어야 합니다. 여행 가방, 서류 가방, 그가 반드시 가져갈 무언가요. 여행 가방요. 지수가 말했다. 그가 분명히 다시 사용할 거예요. 완벽합니다. 옷만 넣을 경우 찾지 못할 깊숙한 안감 속에 넣어두십시오. 리안이 지시했. 이제 당신의 임무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그 여행에 대해, 세이에 대해, 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우쭐해지도록 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그녀의 손은 펜던트를 꽉 쥐었다. 리안이 떠난 후 지수는 동전 추적기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방으로 올라갔. 민준의 여행 가방은 첫 번째 취소 이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 안감의 지퍼를 열었.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추적기를 안으로 밀어넣어 여행 가방 프레임 사이에 붙였다. 끝났다. 이제 그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치명적인 비행 전 마지막 밤이었다. 지수는 민준이 짐 싸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명랑하고 들떠 보였다. 우리의 큰 발표 후에 쉬는 것이 너무 기대되어. 여보, 해변가의 별장이라니 완벽하게 들려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의 포식자 같은 미소였다. 오, 이번 여행은 당신이 절대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거야. 지수씨, 내가 약속할게. 알고 있어.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목에 걸린 펜던트는 그녀의 피부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점은 밤 10시경에 일어났. 지수는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펜던트를 착용했다. 그녀는 민준이 왔다 갔다 하더니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 책상 아래의 녹음 장치가 활성화되었다. 방에 있던 지수도 리안의 시스템에 연결된 새 휴대폰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 소리를 들었다. 민준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전화 저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에게는 너무 작아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재의 녹음 장치는 그것을 포착했을 것이다. 좋아. 민준이 말했다.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좋아해. 진짜 출장이라고 생각하나 봐. 민준이 웃었다. 지수를 메스꺼리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네가 말한 대로 정말 순진해. 세희, 정말 그녀였군. 그래, 물론 계획은 기억하고 있어. 민준이 약간 짜증난 듯 말을 이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해. 별장에 체크인해. 네가 관리인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네가 우리에게 절벽으로 일몰 투어를 제안해. 잠시 멈춤. 물론 내가 할 거야. 민준이 씩씩거렸. 넌 그냥 거기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돼. 그 지역이 한산한지 확인해. 내가 그녀를 밀면 나는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할 거야. 우리 둘 다 목격자가 되는 거지. 비극적인 사고. 지수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살인 계획을 너무나 침착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보험은? 민준이 말했다. 안전해. 모든 서류가 내 손에 있어. 사망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 짧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여보. 200억 원. 내 빚은 청산되고 우리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또다시 멈춤. 알아.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 거야. 내일 밤 지수는 추억이 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다.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짙은 분노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다.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녹음. 모든 것이 서재에서 녹음되었다. 그녀는 리안과 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완벽하게 확보. 그런 다음 그녀는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 곧 별장 위치를 알려줄게.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민준이 서재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다. 몇 분 후
민준이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수 옆에 누웠다. 지수는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수를 품에 끌어안았다. 내일은 큰 날이야, 여보. 민준이 지수가 잠든 줄 알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우리를 위한 큰 날. 지수는 숨을 참았. 그녀는 자신의 살인자가 그녀를 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포옹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정말 큰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출발일 아침은 첫 번째 날과 매우 달랐다. 예전에는 순진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과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아침 기도를 드렸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녀는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낼 힘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블라우스와 크림색 스카프를 착용했다. 스카프 아래 목에는 리안이 준 사파이어 펜던트가 피부에 붙어 있었다. 보호 부적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반면 민주는 엄청난 에너지로 일어났다. 그는 욕실에서 콧노래를 불렀다. 그는 자신의 셔츠를 다렸다. 그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10년은 젊어 보였고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진 것처럼 보였다. 지수는 그 짐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의 도박빚, 그리고 지수는 걸어다니는 해결책이었다. 준비됐어, 여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미소는 넓었다. 그는 그들의 여행 가방을 들어 올렸다. 이제 그 안감 속에 추적 장치와 오디오 녹음기가 숨겨져 있는 바로 그 가방이었다. 준비됐어요, 여보. 지수는 약간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긴장감은 진짜였지만 그 이유는 달랐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현실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이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날씨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발표에 얼마나 감동할지, 그리고 이 여행 일정을 다시 잡는 것에 대해 그녀를 얼마나 이해해주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모든 말은 지수의 분노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었다. 목에 걸린 펜던트는 그 모든 거짓말을 녹음하고 있었다. 당신은 축복이야, 지수 씨. 진심이야. 민준이 차 안에서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의 손을 잡으며 지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릴 바로 그 손. 그녀는 메스꺼움을 억눌렀다. 여보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그들은 터미널에 도착했다. 같은 혼잡함, 같은 분주한 분위기. 하지만 이번에 지수는 더 이상 먹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바다를 걸어갔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리안이나 그의 팀을 찾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리안은 그의 팀이 눈에 띄지 않게 섞여 있을 것이지만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믿어야 했다. 그들은 같은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고 운명처럼 혹은 계획된 것처럼 그들은 정확히 같은 줄에 섰다.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유나였다. 그녀는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었고 얼굴은 전문가다웠다. 그러더니 그들의 차례가 되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고 신분증과 티켓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부산행 2명이요. 그가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민준의 눈과 마주쳤다. 유나의 직업적인 미소가 잠시 얼어붙었. 그녀의 얼굴은 즉시 긴장되었다. 그녀는 분명히 민준을 알아보았다. 반면 민준은 몇 초가 필요했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더니 그의 입술에 얇고 오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전 불륜 상대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유나 씨였군.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경멸하는 어조였다. 아직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유나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녀는 민준 뒤에 서 있는 지수를 흘끗 보았다. 민준은 그의 무한한 오만함 속에서 지수에게 몸을 돌렸다. 여보, 인사해. 이쪽은 유나 씨, 옛 지인이야. 그러더니 그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이쪽은 내 아내, 지수 씨야. 그것은 힘의 과시였고 유나의 얼굴에 가해진 일격이었다. 민주는 봐. 나는 너를 버렸고 이제 모든 것을 가졌어. 나의 순종적인 아내와 곧 그녀의 돈까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지수의 허리에 있는 민준의 팔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수의 눈은 유나의 눈과 마주쳤다. 유나의 눈에는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수만큼이나 큰 결단력만이 있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지수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끄덕임. 신호는 명확했다. 메시지를 받았어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팀은 부산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수 씨. 지수는 느린 눈 깜빡임으로 답했다. 알겠어요. 유나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은 타이핑할 때 약간 떨렸다. 수화물을 여기에 올려주세요. 그녀는 민준과의 눈맞춤을 피하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유나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웠어. 민준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을 파괴할 두 명의 여성과 방금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대기실로 걸어갔다. 옛 지인이라니. 지수는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업계에서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민주는 손을 흔들었다. 신경 쓰지 마. 가서 마실 거나 찾자. 대기실에 있는 남은 시간 동안 민주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그는 첫 번째 경고에서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아내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의 전 불륜 상대 앞에서 승리를 과시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몰락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번에는 드라마도 복통도 없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았다. 민준이 그녀 옆에 있었. 이 시간 동안의 비행 내내 민준은 완벽한 남편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지수에게 베개를 권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긴장했지?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냥 이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거야. 민준이 다시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 말했다. 그는 지수에게 오렌지 주스나 따뜻한 차를 권했다. 지수는 검색 기록을 떠올렸다. 치사량의 수면제 복용량. 물만 마실게요. 여보. 병에 든 생수요. 그녀는 그 병이 밀봉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야 직접 열었다. 민주는 약간 실망한 듯 보였지만 빠르게 감추었다. 지수는 잠자는 척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지만 귀는 경계하고 있었다. 스카프 아래의 펜던트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다. 민준의 한숨 소리, 그가 다시 커피를 주문하는 소리, 팔걸이를 초조하게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살인을 기대하고 있었다. 여보. 민준이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며 속삭였다. 우리 곧 착륙할 거야. 지수는 눈을 떴다. 그녀는 아래의 부산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 전장이다. 그들은 착륙했고 짐을 찾았다. 이제 전자적인 침묵의 증인이 된 여행 가방. 그들이 도착 터미널을 걸어 나올 때 지수는 파란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민준 씨 빌라 무궁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것이 세이가 보낸 사람일 것이다. 자, 우리를 태우러 온 차네. 민준이 안도한 듯 말했다. 그들은
어두운 고급 밴에 탔다. 지수는 가방 속에 숨긴 새 휴대폰으로 유나와 리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차량 도착, 빌라 무궁화. 공항에서 별장까지는 1시간 이상 걸렸다. 그들은 도시의 화려함을 벗어나 더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고 그러더니 해안가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외딴 곳이었다.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표준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항상 그들 뒤 세대 거리에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리안의 팀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 마침내 배는 웅장한 나무문을 지나 언덕 위로 꺾어 들어갔다. 빌라 무궁화. 그곳은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웠다.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 끝없는 푸른 바다를 직접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없었다. 울창한 숲과 아래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벤이 호화로운 야외 로비에 멈췄을 때 한 여자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 나왔.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깨끗한 흰 리넨 드레스와 대조되는 길고 검은 머리를 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와 함께 아름다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상어의 눈처럼 차가웠다. 이 사람이 세이였다. 빌라 무궁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준 씨, 지수 씨. 그녀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세이입니다. 당신의 별장 관리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착을 매우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등 뒤에 있는 민준의 손이 잠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세이 씨. 이곳은 정말 멋지네요. 민준이 말했. 그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웠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곳에는 감탄의 섬광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세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좌석 공간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지수는 그것을 보았다. 민준과 세이 사이의 찰나의 눈빛, 두 공모자 사이에 공유된 얇은 미소. 그들은 지수가 풍경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지수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 목에 걸린 펜던트는 그 상호작용을 충실하게 녹음하고 있었다. 그들은 앉았다. 세이는 코코넛 음료를 내놓았다. 지수는 입술만 살짝 대고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행은 어땠나요? 세이가 물었다. 순조로웠나요? 순조로웠죠. 민준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순조로웠어요. 그는 지수의 손을 두드렸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좀 아팠지만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여보? 맞아요. 지수가 세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세이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오셨어요. 오, 왜 그렇죠? 지수가 물었다. 세이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서쪽을 가리켰다. 이곳의 일몰은 전설적이에요. 정말이요. 사람들이 이 섬에서 최고 중 하나라고 말해요. 우리 숙소 끝에는 특별한 장소, 개인 절벽이 있어요. 그 풍경은, 세상의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녹음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말했다. 와, 정말 멋지겠네요. 민준이 열성적으로 가장하며 말했다. 우리 꼭 봐야겠어요, 여보. 물론이죠. 세이가 말했다. 그러더니 멈칫했다. 마치 방금 생각난 것처럼. 당신들이 방에서 짐 정리하신 후에 1시간쯤 후에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녀가 멈췄다. 직접 가실 수도 있어요. 길이 매우 찾기 쉽고 매우 로맨틱해요. 두 분만을 위한 거죠. 바로 이거였다. 세이는 그들에게 사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장에 있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빠르게 말했다. 저희는 프라이버시를 더 좋아해요. 물론이죠. 세희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당신의 숙소는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의 방은 놀라웠다. 작은 수영장과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갖춘 개인 방갈로였다. 민주는 즉시 유리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섰다. 이거 미쳤어, 지수씨. 이거 완벽해. 지수는 그가 의미하는 완벽함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여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즉시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새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리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숙소 끝의 절벽, 1시간 후, 로맨틱. 우리 둘만. 답장은 즉시 왔다. 우리는 이미 위치해 있습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펜던트가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그가 행동할 때 우리는 움직일 것입니다. 지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그녀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가자, 여보.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지수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가요. 절벽으로 가는 길은 15분 동안 걸어야 하는 길이었다. 열대 꽃들 사이에 끼인 아름다운 오솔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갈수록 파도 소리는 더욱 커졌고 분위기는 더욱 외딴 곳이었다. 지수는 스카프 아래의 펜던트를 계속 잡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과의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리안의 팀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믿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도착했다. 풍경은 세희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숨막힐 듯 아름다웠다. 갑자기 끝나는 잔디밭은 바로 아래의 바위투성이 바다로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으로 바뀌었다. 파도는 엄청난 힘으로 암초를 강타하고 있었다. 긋도는 밭좀다 파른 절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해가 수평선에 닿기 시작하는 거대한 주황색 공이 있었다.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매우 치명적이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들 둘뿐이었다. 그리고 파도 소리. 어때, 지수씨?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지수의 뒤에 서 있었다. 내가 잊지 못할 여행을 선사해 줄 거라고 말했잖아. 지수는 일몰을 바라보았다. 이거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좋아. 민준이 속삭였다. 지수는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민준은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몰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차갑고 죽은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따뜻함도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있잖아, 지수씨. 그는 평소 대화하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지수는 민준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장이 세게 뛰고 있다고 확신했다. 무슨 뜻이에요? 여보? 무엇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죠? 민준은 조용히 웃었다. 건조하고 유머 없는 웃음이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당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녀의 발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말아요, 민준 씨. 지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그럼 알고 있었어? 그 빌어먹을 승무원 때문에.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오히려 더 쉽게 됐어. 무엇을 더 쉽게 만든다는 거죠? 지수가 도전했다. 이것 말이야. 민준이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아픈 척 계속했어야 했어. 지수 씨. 당신은 순종적인 멍청한 아내로 계속 남았어야 했어. 그는 이제 지수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지수의 등 뒤에는 일몰이 있었다. 그녀 앞에는 그녀의 괴물이 있었다. 안 됐네. 민준이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 당신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절벽 가장자리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휩쓸렸다. 태양은 이제 절반쯤 지고 있었고 하늘을 주황색, 보라색, 그리고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래 바위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는 포효처럼 들렸다. 그곳에서 세상의 끝에서 지수는 방금 자신의 사형 선고를 내린 남편과 마주하고 서 있었다. 당신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지수는 숨을 참았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스카프 아래의 펜던트는 그녀에게 무겁게 느껴졌다. 폭풍 속의 닻이었다. 그녀는 그가 계속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녹음에 그의 의도가 명확하게 포착되도록 해야 했다. 왜요, 민준 씨? 왜요? 지수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한 공포 때문에 떨렸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 후에 단지 돈 때문에요? 민준은 웃었다. 건조하고 끔찍한 웃음은 파도 소리에 즉시 묻혔다. 단지 돈 때문에? 단지? 그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광기와 탐욕으로 타올랐다. 200억 원, 지수 씨.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자유를 의미해. 새 삶을 의미해. 당신이 나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말이야. 그리고 세인은 지수가 압박하며 작은 걸음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발은 이제 벼랑 끝에 젖은 잔디를 밟고 있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하는 건가요? 세인은 당신보다 더 똑똑해. 민준이 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당신의 가치를 보았어. 내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가치 말이야. 당신은 죽었을 때 더 가치 있어, 지수 씨.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녀는 천재고 나는 그와 함께 나눌 거야. 반면에 당신은 그저 슬픈 이야기가 될 거야. 불쌍한 아내가 셀카를 찍다가 미끄러진 사고.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팔 하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자, 지수 씨. 쉽게 가게 해줘. 돌아서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안 돼요. 지수가 말했다. 민준이 뭐라고 했어? 안 돼요. 지수가 더 크게 반복했다. 그녀의 공포는 타오르는 분노로 대체되었다. 저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감옥에서 썩을 사람은 당신이에요. 민준 씨. 민준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경로로 변했다. 감히 네가. 그는 더 이상 연기하려고 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거칠게 지수의 두 팔을 움켜잡았다. 네가 뭔데 나한테 맞서려고 해? 지수는 뒤로 비틀거렸. 절벽 가장자리가 이제 그녀의 발뒤꿈치 바로 뒤에 있었다. 놓아줘.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말 끝났어. 내 돈 내놓으라고. 민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지수를 뒤로 허공으로 밀기 시작했다. 지수는 저항했. 그녀는 핥히고 발로 찼다. 이것은 더 이상 함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할 거야. 민준이 포효했다. 오직 우리와 바다뿐이야. 정말 그럴까요? 민준 씨. 세 번째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지수를 잡고 있던 손을 잠시 풀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렸다. 세이가 오솔길 시작 지점에 그들에게서 약 1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흰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바지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세희가 소리쳤다. 나는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녀가 아직 서 있는 거야? 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란 듯 보였다. 세희, 내가 별장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내 알리바이를 망치고 있어. 무슨 알리바이? 세희가 다가오며 씩씩거렸다. 그녀가 떨어졌다는 알리바이? 빨리 그녀를 밀어. 이 일을 끝내. 지수는 민준에게서 멀어져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민준과 다가오는 세희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들었지? 세희가 경멸하며 지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내 끝이야. 이 멍청한 아줌마야. 이제 죽어. 세희는 민준에게 손짓했다. 지금이야. 민준, 아니면 내가 할까? 민준은 마법에서 풀려난 듯 다시 지수에게 집중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 말이 맞아. 내가 진작 끝냈어야 했어. 그와 세희는 지수에게 함께 다가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그녀를 밀어 떨어뜨릴 참이었다. 지수는 그 두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결혼한 괴물과 그녀를 중독시킨 악마. 그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봉인했다. 목에 걸린 펜던트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민준의 의도, 세희의 공모, 완전한 자백.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 민준과 세희가 그녀에게서 두 걸음 떨어져 달려들 준비를 했을 때 지수는 손을 들었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두려움의 비명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하나의 명령이었다. 지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과 세희는 혼란스러워 멈춰섰다. 그러더니 오솔길 왼쪽의 울창한 덤불 뒤에서 그리고 오른쪽의 큰 바위 뒤에서 어둠이 행동으로 폭발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엎드려. 검은 옷을 입은 6명의 인물이 잔디밭으로 돌진했다. 리안이 선두에 섰고 완전 무장한 현지 경찰팀을 이끌었다. 강력한 손전등이 민준과 세희의 얼굴을 즉시 비추어 그들을 눈멀게 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희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순수한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두려움에 찬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몸을 돌렸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다. 그녀는 땅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민준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저 서 있었다. 빛에 눈이 멀었다.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를 에워싼 경찰관들을 바라보았다. 이럴 리가 없어. 그가 속삭였다. 손머리 위로. 지금. 리안이 소리쳤다. 민준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불신, 패배, 그리고 엄청난 증오로 가득 찬 가면이었다. 2명의 경찰관이 뒤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는 것은 지수가 들어본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모든 것이 30초 만에 끝났. 리아는 즉시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 지수에게 다가갔. 지수 씨,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다. 당신, 확보했어요? 리아는 작은 수신기를 꺼냈다. 그는 얇게 웃었다. 모든 단어, 당신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부터 빨리 그녀를 밀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지수는 마침내 다리에 힘을 풀었다. 그녀는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리안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들을 데려가. 리안이 명령했다. 경찰관들은 민준과 세희를 오솔길을 따라 다시 안내하기 시작했다.
세희는 히스테리하게 울부짖었다. 민주는 그저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수에게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시선은 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그녀를 지나갈 때 지수는 똑바로 섰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패배한 낯선 사람을 보았다. 왜, 지수씨, 민준이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그냥 죽지 않았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마침내 눈을 피할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 완벽한 패배였다. 리아는 지수에게 위성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당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당신이 안전하다고 알리세요. 지수는 휴대폰을 받았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해는 완전히 졌다. 남은 것은 어두운 수평선에 희미한 붉은 줄뿐이었다. 그녀는 유나의 번호를 찾았. 섬 건너편의 좁은 쪽방에서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수씨. 지수는 자유로운 여성으로서의 첫 숨을 쉬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스카프 끝자락을 날렸다. 끝났어요, 유나씨. 지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잡혔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체포 소식은 현지 언론을 뒤흔들었다. 한 남편이 고급 별장에서 불륜 상대와 함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놓치기에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수에게 그것은 그녀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쓰라린 현실이었다. 지수의 변호사 박 변호사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산으로 날아왔다. 그는 전문가의 냉철함으로 사건을 인수했다. 리안과 그의 팀이 수집한 증거는 매우 강력했고 거의 완벽했다. 그들에게는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지수씨, 박 변호사가 그날 밤 경찰서에서 지수가 공식 진술을 하는 동안 말했다. 우리는 서재에서 의도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절벽에서 살인미수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승무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보험 증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덮개로 완전히 덮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신문실에서 민준과 세희의 동맹은 산산조각 났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공격했다. 배우 조종자였던 세희는 갑자기 희생자로 변모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수사관 앞에서 흐느꼈다. 그것은 모두 민준 씨의 아이디어였어요. 빚이 있는 것은 그였어요. 그는 저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가 저를 강요했어요. 저는 그저 별장 관리인일 뿐이었어요. 그가 그녀를 죽일 줄은 몰랐어요. 반면 다른 방에서 민주는 절벽에서의 자신의 목소리 녹음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이건 함정이야. 그가 소리쳤다. 그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 여자, 지수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 그러더니 수사관이 세희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거 다 그 여자 아이디어였어요. 그 악마, 그녀가 저를 중독시켰어요. 그녀가 저에게 보험을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녀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머리예요.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지수의 펜던트에서 나온 녹음 증거는 그들 둘 다 절벽에서 똑같이 공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재판은 3개월 후 시작되었다.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수는 차분한 크림색 스카프를 착용하고 박 변호사와 함께 맨 앞줄에 앉았다. 그녀는 증언해야 했. 증인석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과 세희를 지나쳤다. 세희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준은 증오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지수를 응시했다. 지수는 감정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지수에 대한 힘이 없었다. 지수 씨. 검사가 말했다. 그 절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든 단어, 모든 위협, 모든 밀침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재판의 정점은 박 변호사가 펜던트의 오디오 녹음을 재생하도록 요청했을 때였다. 재판정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먼저 파도 소리, 그러더니 민준의 목소리. 당신의 여행은 여기서 끝이야. 재판정 전체가 숨을 죽였. 그들은 지수의 두려움에 찬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더니 민준의 분노에 찬 목소리. 200억 원. 지수 씨. 그러고 나서 세희의 목소리. 빨리 그녀를 밀어. 이 일을 끝내. 몇몇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숨을 들이켰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주에 깊게 들었다. 배심원들은 민준과 세희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증언은 유나였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나왔. 그녀의 승무원 제복은 재판정에서 눈에 띄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과의 불륜, 자신의 죄책감, 휴지 조각 경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서의 그녀의 신뢰성은 사건을 강화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영웅이었다. 판결은 빠르게 나왔다. 피고인 민준과 피고인 세희는 계획적인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게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세희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고 결국 의자에서 기절했다. 민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영혼이 떠난 것처럼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지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몇 달 후 지수는 민준의 불륜과 범죄 증거를 사용하여 신속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그녀의 모든 청구를 승인했다. 집과 모든 공동자산은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200억 원의 보험 증권은 물론 취소되고 무효화되었다. 지수의 삶은 서서히 돌아왔다. 그녀는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집에서 이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용하여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비번인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계획은 뭐예요? 지수 씨? 유나가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는 일본에 갈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출장이에요. 축하해요. 지수 씨. 유나가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 둘 다요. 지수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모든 것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구했어요. 유나가 답했다. 일주일 후 지수는 다시 공항에 있었다. J터미널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혼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 가방을 끌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밝은 노란색이었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했다. 그녀는 출발 게이트로 걸어갔. 그녀는 가볍게 자유롭게 걸었다. 멀리 떨어진 차갑고 어두운 감방에서 민주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편지였다. 몇 달 동안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내용은 편지가 아니었다. 접혀진 흰색 휴지 조각 하나뿐이었다. 민주는 그 휴지를 바라보았다. 공항 휴지였다. 그가 예전에 지수의 손에서 흘끗 보았던 것과 같은. 그는 손으로 휴지를 움켜쥐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는 절벽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터미널에서 졌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졌다. 그는 감방 안에서 휴지한 장에게 졌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민주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